에너지 포럼 2021의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슈나이더 일렉트릭 동부가 대표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파워 시스템스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최승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에너지경제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분들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간략히 첫째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너지 지속 가능성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여러 이니셔티브 중에 진행 상황하고요. 둘째로는 당사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제 본사가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1836년에 슈나이더 형제가 설립해서 지난 한 185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에너지 관리와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272억 유로, 하나로 한 37조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한 45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 350명 정도 직원이 6개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고, 1개 공장하고 2개의 물류센터, 그리고 다수의 이제 파트너분들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지구 온난화와 기후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 방안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이제 먼저 현재의 트렌드와 현실적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100년까지 온도 상승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무런 정책 시행이 없을 경우에는 약 한 4도씨 정도.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정책으로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약 3.1에서 3.5도씨 정도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세 번째는 최적의 정책을 이행했을 경우에 약 한 3도씨 정도, 그리고 이제 현재 목표와 이제 서약을 전부 다 이행했을 경우에 이제 2.7에서 3도씨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지구 전체로 약 두 번째 시나리오, 약 한 3.5도씨 정도 상승할 걸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포춘 500대 기업의 23% 정도가 2030년까지 기후 협약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14,2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지속 균형 발전을 위한 UN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하고 있고, 이제 향후 4년간 약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성 솔루션 시장은 약 한 300억 불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주요 기업들의 기후 협약 내역을 잠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글로벌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뭐 이케아나 월마트 등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과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슈나이더도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아래에는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SBTi는 약 한 1,100여 개 업체,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를 100%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아리백,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리백에는 약 80여 개 업체, 아마 2월 달 기준으로 28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EP100에는 한 123개 업체, EV100에는 92개 업체, 그리고 이제 위민 비즈니스에는 약 한 1,90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주관하고 있는 비즈니스 앰비션 for 1.5 degrees에도 약 한 194개 업체가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슈나이더 요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슈나이더에서 지금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5년까지 약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 4년 채 안 남았죠. 한 그 100억 유로를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한 100만 명 정도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 온실가스인 SF6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약 5천만 명에게 가용한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1만 명의 사업자들 후원하는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이제 RE100,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100% 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달성과 공급 사슬망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는 그 파리 기후 협약의 2도씨 이하의 목표에 부응하고 UN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그 지속 가능성을 향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럼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는 차트는요, 슈나이더에서 그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 4가지 다른 범주로 구분하고서 그 각각의 범주에 맞는 대응과 실행 방안을 수립해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워터폴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이제 X축은 기후 변화 대응 목표치가 되겠고요. 뭐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SBT를 1.5냐 혹은 2도시로 할 거냐, 아니면 그 탄소 중립을 할 거냐, 이제 심지어는 뭐 클라이밋 파지티브,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그 온실가스를 더 포집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요. Y축은 그 GHG 프로토콜에서 제시한 스코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Y축의 스코프 1은 기업의 직접적 영역, 즉 공장이나 이제 자가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온난화 가스가 되고요. 스코프 2는 이제 간접적 영역, 즉 이제 기업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전기라든가 이제 스팀 혹은 냉난방에 들어가는 그 냉난방에서 필요로 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 가스량이 되겠습니다. 스코프 3도 간접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임대자산 혹은 구매 물품, 임직원들의 출퇴근, 출장, 뭐 공장 폐기물, 화물 수송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지구 온난화 가스의 스코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4개의 범주는 그래프의 맨 왼쪽 위로부터 보시면 이제 파란 게 되고요. 리듀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감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replace, 이건 이제 대체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밸런스인데, 요거는 이제 요 뒤에서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탄소 크레딧 등 그 인증서 거래 등을 통한 그 이제 배출 감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게이지, 이제 연계입니다. 요거는 그 가치 혹은 이제 공급 사슬망과의 연계 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스코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4가지 범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축이고요, 리듀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기존의 에너지 소비를 이제 최적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자원 효율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당사에서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잠재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 현장에서 이제 프로젝트 실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성능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등의 기술 등을 배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나이더사에서 이제 실제로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replace, 대체 전략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체 전략은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 등 탄소가 많이 포함된 에너지원으로부터
탄소가 적거나 혹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 즉 대부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슈나이더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강조된 부분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신재생 에너지의 뭐 기회 분석이라든가 공장 등 현장 내에서의 관련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이제 그 외부의 신재생 에너지를 그 구매하는지 PPA,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구매 프로젝트, 뭐 운영 서비스나 아니면 저탄소 운송 등의 그 전략들을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우리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범주는 이제 밸런스인데요. 밸런스 부분은 앞에서 소개드린 전략, 즉 이제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대체하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의 감축,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으로도 부족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고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탄소 상세 전략 그리고 구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전략은 연계인데요. 이 연계 전략은 이제 가치 사슬 혹은 공급망 사슬까지 포함한 탄소 저감 전략입니다. 뭐 이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콥 이제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스콥 이제 세 번째 스콥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이제 그 스콥 3에 대한 풋프린트 분석, 그리고 공급망 연계에 대한 이제 워크숍, 그리고 공급망의 스콥 1, 2 등에 대한 절감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 분석 등을 포함해서 이 가치 사슬의 이니셔티브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실제 이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 그래프를 다시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네 가지 전략을 저희가 이제 슈나이더 자체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특히 이제 IoT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이제 에코스트럭처라고 슈나이더에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뭐 리소스 어드바이저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그리드 어드바이저 등 이 네 가지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요, 슈나이더에서 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의 솔루션 중에 생애 주기를 세우고 이제 그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나이더뿐만 아니라 슈나이더 고객사, 그 다음에 뭐 협력 업체, 그리고 이제 이 관심 있으신 그 고객사 분들 혹은 이제 다른 그 협력 업체들 분들과 같이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요. 뭐 정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 전략 중에 이 잠시 디지털 기술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사업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전력망 혹은 배전망에 관련된 최적화 디지털 기술이라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ADMS고요. ADMS는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첨단 배전 관리 시스템 이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기술은 이제 배전 사업자, 뭐 한국 같으면 이제 사실 이제 한전이 되겠습니다. DSO라고 부르는 배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만든 기술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배전망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이 요구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산 전원, 그중에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의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악천후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네트워크에 이제 그런 어떤 정전이 발생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개발한 것들이고요.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 ADMS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배전 사업자가 관리하고 계신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뭐 DMS 이제 배전 관리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MS 정전 관리 시스템, 뭐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들 시스템들을 같이 연계해서 쓰실 수 있고 모듈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여러 가지 이제 모듈을 계속 그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ADMS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다 아시는 이제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뭐 스카다 시스템, DMS, OMS, EMS, 그다음에 뭐 분산 전원 시스템 그런 등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DMS의 그 이제 왜 이제 ADMS를 해야 되느냐 그런 혜택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첨두 부하와 이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 그 말단 단위까지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리얼타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이제 성과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존의 설비를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추가적인 투자,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전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혜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기술은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인데요. 마이크로 그리드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광역적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그리드죠. 전력망에서부터 독립된 분산 전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소적 전력 공급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크게 이제 동의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효율의 최적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및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그 주 전력망과 연계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모드를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그 나눠져 있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적용 사례를 잠깐 되는 그 산업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실제 이제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시간 관계상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레퍼런스 케이스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ADMS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레퍼런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전력 회사에서 그 DMS 혹은 ADMS,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DMS 레벨로 갖고 계시고요. ADMS 같은 경우는 이제 슈나이더에서 이태리의 NL,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동에너지,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이제 메랄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TMB에서도 이제 아마 저희 거를 활용하셔서 구축을 할 예정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그리드고요. 요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싱가포르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요거는 그 싱가포르에서 운영하고 계신 이제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그리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이제 그 태양광하고 자그마한 윈드 터빈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디젤 제너레이터를 연계해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석탄 화력이 아니고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제너레이터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최적화를 위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요 마이크로 그리드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 두 가지는 이제 사실 기술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하는 모델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자체를 이제 애저 서비스로 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미국의 유틸리티 듀크 에너지와 슈나이더 같이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이제 에너지 애저 서비스 모델입니다. 알파 스트럭처는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사모펀드인 칼라일하고 슈나이더가 조인트 벤처로 지금 하고 있고, 사업은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 그 이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모델도 있으니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이제 저희 그 슈나이더사에서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서 전력망과 연계된 그 기술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많이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세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좌장과 토론자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세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의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에는 원장묵 한양대학교 교수님, 함경선 전자기술연구원 센터장님,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님, 네,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최승현 슈나이더 일렉트릭 동부가 대표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션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의견 및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이나 댓글 쓰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님께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세션 사회를 맡은 황진택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제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 마스크 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그러긴 합니다. 발표자분들 그리고 저 패널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스크 끼고 하는 세션이다 보니까 좀 말을 약간 천천히 하고 좀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순서는 세 분의 패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또 발표자의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한번 또 마무리 짓는 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뭐 에너지 전환, 또 분산 에너지,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문제가 이 시대의 초유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텍사스 대정전 사태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극한 기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기술의 문제도 또한 그 정전 사고에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에너지 효율과 디지털 세션에서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은 패널 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실 때 현재 하고 계신 일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장묵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과 관련돼서 거의 뭐 한 30년 이상을 이쪽 부분에서 일을 해오신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그리고 에너지 기술의 총괄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R&D에 대해서 아마 쭉 다 말씀을 해주실 텐데 오늘 발제자께서 이야기하신 에너지 산업의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과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 부분이 나아가야 될 큰 시장, 큰 산업, 큰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널로 우리 원장묵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의 원장묵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에너지 기술 융합 정책 센터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과 정책을 어떻게 컴바인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릴 부분은 후에 그 두 분은 약간 기술적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약간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과 그거를 통해서 기술 확보를 할 수 있는 R&D 비즈니스 전략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최승현 대표님이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50년에 신재생 에너지 100% 전력화에 관한 부분, 그리고 2000년 대비 에너지 생산성을 이제 2배로 올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갖는 이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방향과 약간 부합되는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 목표 달성하는 4가지 시나리오 자체도 뭐 효율 향상이라든가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든가 균형화, 서플라이 체인 뭐 육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내용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 추진했던 기후 변화와 올해 이슈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의 과연 어떤 측면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느냐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후 변화라는 자체는 기후 변화에 대한 탄소 규제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되면은 업체에서 그 규제를 따르기 위해서 시장과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악순환적인 이런 현상이 많이 있고, 이에 따라서 기업체가 기후 변화라는 자체를 회피하는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좀 담아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탄소 중립 이외에 성장 동력화 플러스 삶의 질 향상이라는 3가지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의미는 단순히 기후변화 규제만 아니라 성장 동력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파이를 만들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정부에서 R&D 정책과 제도, 규제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서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만들어서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자라는 이런 약간 변화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경쟁력과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경우에는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디커플링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공조화가 되어 가지고 경제 성장이 되면 온실가스 같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탈공조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탈공조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혁신 기술 확보를 통해 가지고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도전 과제라는 자체는 기후 변화라는 측면에서 일단 다사업이 배출 업종에 대한 문제를 혁신 기술을 해결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믹스 부분에서 석탄 이런 비중을 좀 줄이고 가스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높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혁신 기술 위에 모든 기술을 융합하고 인테그레이션 시켜 가지고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R&D뿐만 아니라 뭐 그 실증이라든가 파이낸싱, 그러니까 전지기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기업이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IEA 같은 경우에는 2020년 ETP 경우에는 효율 향상 수요 관리가 한 22%, 신재생 에너지가 23%, 정기화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이걸 토대로 해서 국내의 역량과 또 정부의 역할, 기업의 뭐 여러 가지 수준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에너지 테크놀로지 퍼스펙트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효율 향상으로 갈 거냐, 신재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발전 효율을 높여서 1차 에너지를 줄일 거냐, 더 나아가서는 어차피 나오는 CO2 가스를 이제 CCUS를 통해 할 거냐. 결국 이거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한국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마지막으로는 큰 방향 자체는 효율 향상과 최적화를 통해서 고탄소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력화를 가는 부분. 마지막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 해서 순환 경제 이런 걸 통해 모빌리티나 이제 순환 경제 측면에서 신산업이 이제 이쪽 부분에 상당히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가 경쟁력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 고민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제 부분에서는 간단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묵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묵 교수님도 이제 타이틀이 에너지 기술 융합 정책 센터를 맡고 계십니다. 한양대학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R&D를 총괄하는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또 그 총괄 PD를 맡으셨는데 효율 관련. 다음으로 모실 분은 이제 원래 발표자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패널께서는 이제 전자기술연구소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맡고 계신 직책도 역시 에너지 IT 융합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에너지 문제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뭐 절약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넘어서서 이제 시스템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 디지털 이쪽을 또 무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경선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번 세션이 그 디지털과 이제 우리 그 에너지의 관점을 논하는 자리인데요. 우선 그 제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서 디지털 기술, 그 IT 기술이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I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과는 좀 차별화된 형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기술은 기계라든가 화공, 거대 설비, 고가의 장비들로 에너지 기술을 혁신을 시켜왔지만은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보니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그 혁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기술은 첫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 쉽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상하는 대로 IT 기술이 접목돼서 혁신을 추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쉽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됩니다. 기계 설비라든가 발전소나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혁신하는 과정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술이 에너지 기술과 접목되면서
에너지 IT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나고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난과 동시에 IT 분야에서도 에너지를 위한 다양한 IT 기술들이 또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진화적인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지금의 IT, 디지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연구소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고 얼마 전까지는 전자부품연구원으로 불리던 연구소입니다. 좀 더 연구 영역을 넓혀서 지금은 에너지 분야에서 지능형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하는 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에서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특징을 예측하고 그것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 발표를 듣고 제가 느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 분야,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변동성 높은 에너지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핸들링하지 못하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과 수요의 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생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면은 수요가 거기에 따라가는 구조로 변화하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IT,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에는 이렇게 발전소라든가 발전기, 장치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에서 지금은 수십 개, 수만 개, 아까 마이크로그리드도 얘기 나왔었고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서로 연결돼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게 됐을 때는 당연히 두뇌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그 다음에 IT 기술, 통신 기술들이 어우러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변동성 해결이라든가 공급과 수요의 밸런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능해진 이유는 특히 수요 관점에서는 오늘 효율 향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재생에너지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제 수요는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든 언밸런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계통의 불안정성, 블랙아웃이라든가 극단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계통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설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전압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정화 장치, ESS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IT 기술들이 접목돼서 아까 그 두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은 그러한 부가적인 하드웨어에 의존한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에너지 분야에서 접목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아무튼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의 사회에서 우리가 겪게 될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하나의 정보화 수단이라고 이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밸런싱 문제와 안정화 문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디지털 기술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부가적인 얘기는 이제 한번 돌고 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 나오면 거기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패널이신 우리 정학근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의 본산이죠. 이 기술 연구하는 에너지 기술 연구원의 효율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또 IT 융합 이런 쪽도 같이 하시는데 우리 그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보는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제 기술의 미래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산업의 어떤 방향성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정학근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또 발제에 대한 이야기 또 앞부분 토론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학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지금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에너지 효율과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탄소 중립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연구원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 생활을 한 지가 한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코로나 뒤에 올 불황, 불경기에 대한 경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있습니다. 저희가 2050년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가 야기하고 있는 이 경제 불황을 좀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면 기후 위기를 대한 인프라 투자 이런데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그린 뉴딜을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뉴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작년 말 기준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남은 온도는 0.3도밖에 없습니다. 200년 동안 1.2도의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저희가 그걸 0.3도 이내의 상승으로 제한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저희가 생존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IEA에서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얼마 정도냐면 2050년도 탄소 중립의 38% 정도를 에너지 효율 기술로 CO2 배출량을 저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무탄소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태양광, 뭐 풍력 에너지 이런 재생 에너지의 기여율이 35%입니다. 그에 반해서 효율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저희가 대답을 낼 수 있는 게 효율 기술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다소비 분야에 지금 당장 적용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기술이 엄청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안 해왔느냐?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기존 기술들의 예를 들면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로 대변되는 DNA 기술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기존의 효율 기술들하고 잘 접목할 수만 있다면 앞서 우리 여러 교수님과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결국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런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특히 에너지 효율 연구본부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에너지 ICT 융합 연구단이라는 것을 작년에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효율 기술하고 수요 관리 기술 단순히 수요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수요단에서의 공급, 예를 들면 효율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러니까 에너지의 공급에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에너지 전주기의
이 시스템에 대한 효율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요소 기술들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또 다음에 질문이 나오면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학근 본부장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패널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쭉 들으면서 이제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새로운 산업이 풀어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 발제를 하셨는데 마저 말씀 못하신 부분이나 이 앞에 패널들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최승현 대표께서 그러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계속 관장을 해오고 계시니까 추가로 한 2분, 2, 3분 정도 네. 예. 덧붙여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발제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탄소 중립 말씀하시고 에너지 효율, 그다음에 전주기적 효율에 예,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제 각각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을 위해 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슈나이더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제공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업 모델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추진들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하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자체를 이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하는 그런 모델들에 대한 연구 혹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례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시장 자체의 구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술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IT하고 OT의 기술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영역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 기술, 효율 이야기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시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한 단계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전자기술 연구소에서 오신 우리 한 박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제 그동안 디지털 그다음에 전자기술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일종의 이제 무기처럼 굉장한 전가의 보도처럼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린 뉴딜에 이어서 옆에 한쪽엔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어떤 시장의 어떤 주제들을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듣고 싶고 현재 아마 가장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주 문제도 아마 같이 풀고 계시죠? 제주에 여러 가지 저도 제주에서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쪽에 좀 들어가셔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에너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관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주에서 문제도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데 IT 디지털 기술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루 전에 우리가 전력 계획을 세워서 공급량, 수요 대비 공급량을 채워나가는 현재 구조보다는 10분 단위, 20분 단위 이렇게 순시적으로 계속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그러한 디지털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기존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가능해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이제는 예측도 가능해지고 제어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요, 에너지 부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두 개를 묶어서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아마 가상발전소와 같은 개념이 앞으로 각광받고 필요할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IT 기술, 디지털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점에서의 접근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SS와 같은 고급의 솔루션도 있겠지만 다음 세션에서 얘기될 예정인 수소 에너지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변동성이라든가 불확실성을 완충시킬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에너지 버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의 사용과 발전을 예측하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적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 기술을 디지털 기술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기술적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전문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오늘 패널 출연하신 분들의 이제 소속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여쭤보시면 에너지 경제신문에도 그렇고 저희 쪽으로도 연결해 주시면 연결하면은 다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숙한 답변 또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학근 본부장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효율 본부를 맡고 계신데 이 효율 기술 그리고 어차피 디지털로 자꾸 모든 이제 해결의 무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이 재생에너지 사회 또 이 분산에너지 사회 효율 소비뿐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이 에너지 시스템에 얽혀 있는 이 사회에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또 추구하고자 하는 좀 더 보다 깊은 이야기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황 센터장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저도 공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던 그런 지금의 에너지 공급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런 분산형 구조의 에너지 구조를 만들려고 보면 굉장한 복잡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잡계를 풀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를 많이 취득하고 그 데이터를 손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AI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국은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의 패턴을 매칭하는 그런 예측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전기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아서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면 뭐 이렇게 덜 써도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으면 앞서 이제 황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블랙아웃이라는 게 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한전에서 워낙 잘 계획을 하고 그걸 오랫동안 그런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라는 1년에 블랙아웃이 뭐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산 자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에너지 자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결국은 이제 복잡계가 증가해서 블랙아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그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리고 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실생활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이드인 디지털 사이드, 그러니까 사이버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요즘에는 CPS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구현이 돼야 결국은 에너지 효율화, 그러니까 공급에서부터 소비까지 전주기에 오르는 에너지 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공급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무탄소 전기를 활용한 탄소 중립이 구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CPS 기술의 뭐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는 그런 CPS를 얼마만큼 좀 손쉽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은 구현하면 된다는 거는 이제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휴식 시간에 얘기할 때도 앞으로 아마 대선 주자 아니면 차세대의 어떤 주제가 뭐가 될 건가라고 하면서 우리 정학근 본부장님이 CPS가 아마 뭐 굉장한 주제가 될 거다라고 해서 다 같이 고개를 끄덕였던 게 있습니다. 우리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동안 이제 R&D, 기술 개발, 뭐 효율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는 점점 시장을 쳐다보고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 이제 이 비즈니스로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고 하는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이쪽이 역시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오시고 많은 정책을 입안해 오신 우리 원장목 교수님께서 한번 이 R&D가 아닌 뭐 새로운 뭐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또 다른 뭐 이런 접근법을 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이제 발전한 두 분 패널 하신 내용을 좀 약간 뭐 종합이라 할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은 R&D를 통한 혁신 기술 확보가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뭐 정책과 뭐 여러 가지 제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글로벌 신에너지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R&D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한 R&D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부분을 간단하게 네 가지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커뮤니티라 해서 기존에는 업종별로 갔던 부분이 커뮤니티 베이스, 공업단지, 산업단지, 스마트 시티 등 공급과 수요의 뭐 균형화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커뮤니티 베이스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균형화를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R&D를 좀 가자.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단위 기술 중심이었는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로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시스템 기술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R&D를 좀 확고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이 계속 얘기하지만 뭐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에너지의 전력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구조적 변화를 좀 요구하는 이런 R&D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자체는 시간적, 공간적인 문제를 뭐 ESS라든가 여러 가지의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균형화,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R&D를 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이제 플랫폼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디지털시키고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플랫폼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R&D. 그래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쪽의 R&D가 두 번째는 필요하다. 세 번째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서 변혁적인 기술. 그러니까 코스트를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든가 효율을 뭐 세계 최고로 올린다든가 이런 변혁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브렉스루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이런 그 기술 확보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너지 그 밸류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펑션이라든가 기능 자체를 부여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계속 두 패널님도 얘기했지만 뭐 VPP라든가 VTG 그리고 파워투 X 이런 부분이 신시장인 개념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금 시장이 없지만은 여러 정책 제도와 연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전략과 로드맵을 맺는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 다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기술과 정책에 대한 로드맵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감축량을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정보 인프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지 내가 개발된 게 국가 온실가스의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술 정보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부 차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커뮤니티 베이스의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혁신 기술을 묶어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그 섹터 커플링이라 그러죠. 이제 모든 기술을 인테그레이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 혁신이 아니라 혁신 융합 형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모든 정책 제도가 결집이 된다면은 탄소 중립에 상당한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오늘 패널 그리고 발제자 얘기가 거의 다 일치하죠. 결국 제대로 된 비즈니스들이 에너지 기술 쪽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정부 정책과 이런 시스템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걸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2개 들어왔는데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 활발한데 결국 새로운 산업 육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디지털 기술 적용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우리 정보부장님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아니면 우리 정보부장 간단하게 현재 기업과 정부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저희가 고민해 보면 에너지는 사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폐쇄적인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구조 안에서 저희가 어쨌든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쓰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어쨌든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 체계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형 구조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사업체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죠. 그런 것들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최승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로서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에 그 정도로 듣고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는 프로슈머 개념이 있었는데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프로슈머 지금 잘 되고 있는지요? 확대한 방향이 있습니까? 우리 함센터장님 간단히 답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로. 네. 그냥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시행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시범 사업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법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활발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플로어 질문도 그렇고 발제 내역도 그렇고 패널들의 의견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가 한 몇 년 전에 쓴 책에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챕터가 데이터교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종교, 절대자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서 사람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사람 중심으로 가던 게 어느 사회로 간다? 데이터교로 간다. 결국 AI하고 결국 IoT 데이터교로 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에너지라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우리 인류를 움직이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에 대한 통제도 결국은 앞으로 디지털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변화하는 방향에 맞게 우리의 일자리와 시장과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에 대한 조정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시급하게 시작해야 될 일로 봅니다. 자, 오늘 세 분의 패널리스트 그리고 발제자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더 언급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까? 없죠? 특별한 건 없죠. 자, 그러면 이번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 청중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세션을 진행해 주신 발표자, 자장님, 토론자님께 감사드립니다.